때는 조선 중엽, 충청도 어느 고을에 이판석이라는 사내가 살았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품팔이로 연명했으며 판석 자신은 13살부터 장터를 떠돌며 남의 짐을 날랐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재주가 있었으니 바로 사람을 읽는 눈이었다. 어느 포목이 잘 팔릴지, 어느 상인이 믿을 만한지, 어느 때 값이 오르고 어느 때 내릴지 그는 몸으로 터득했다. 25에 작은 좌판을 차렸고 30에는 창고 하나를 얻었으며 40이 넘어서는 고을에서 가장 큰 포목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람이 가진 것이 많아지면 그만큼 잃을 것도 많아지는 법이다. 이판석은 52살의 겨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떴다. 열흘간의 고열 끝이었다. 그가 남긴 것은 포목 창고 하나, 기와집 한 채, 전답 몇 마지기, 그리고 세 여자였다. 본처 유씨, 첩 옥연, 그리고 몸종 복순.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유씨 부인과 옥연 사이에서 각각 문서가 나왔다. 저마다 이판석의 필체가 담긴 유서였다. 두 통, 두 가지 내용, 두 개의 날짜, 고을 전체가 술렁이었고 결국 이 사건은 사또의 동원 앞으로 넘어갔다. 사또 박문현은 그날 아침 일찍 자리에 앉았다. 40 중반의 나이에 지방고을을 맡은 지 2년째였다. 그는 자신이 특별히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 하나만큼은 자신 있었다. 동원마당에 세 여자가 나란히 섰다. 맨 왼쪽에 선 유씨 부인은 50에 가까운 나이였다. 검은 머리 사이사이에 흰 것이 돋아 있었고 얼굴은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입술은 얇고 눈빛은 고요했다. 그녀가 내민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재산을 본처 유씨에게 물려주노라. 조강지처의 도리를 다한 까닭이다. 날짜는 이판석이 돌아가기 닷새 전이었다. 가운데 선 옥연은 26이었다. 이판석에 첩이 된 지 8해, 아들 하나를 낳아 키운 여자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그녀가 내민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 이승학의 앞날을 위하여 재산 일체를 첩 옥연에게 맡기노라. 핏줄이 있는 곳에 뿌리가 닿아야 한다. 날짜는 이판석이 돌아가기 열흘 전이었다. 오른쪽 끝에 선 복수는 40이었다. 12살부터 이판석의 집에서 일했으니 28해를 그 집 사람으로 살아온 셈이었다. 키가 작고 손이 굵었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것에 오래 익숙해진 사람의 자세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문서도 내밀지 않았다. 빈손이었다. 사또가 물었다. 너는 유서가 없는가? 복순이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면 왜 나왔는가? 날이 소인은 증거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잠시 복순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 빈손이 이상했다. 사또는 두 문서를 펼쳐 나란히 놓았다. 필체를 살폈다. 두 통 모두 이판석의 글씨가 맞았다. 회계 특징, 힘의 방향, 붓끝의 습관 모두 일치했다. 법리상으로는 간단했다. 가장 늦은 날짜의 문서가 유효하다. 그렇다면 유씨 부인의 것, 돌아가기 닷새 전 문서였다. 그때 옥연이 무릎을 꿇으며 울음을 터뜨렸다. 날이 억울합니다. 마님께서 서방님의 손을 잡아 억지로 쓰게 하신 겁니다. 서방님은 그때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 전날 서방님은 제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앞날이 걱정된다고, 아이에게 남겨야 한다고 제 귀로 들었습니다. 유씨 부인은 고개를 돌렸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판결을 이틀 미뤘다. 재판이 미뤄진 이틀 동안 고을에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판석의 포목 창고 옆집에 사는 노인 강쇠 영감이 갑자기 몸져 누웠다는 소문이 돌았다. 강쇠 영감은 70이 넘은 노인으로 이판석과는 30년 넘게 이웃해 살았다. 포목 창고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았으니 이 집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강쇠 영감이 갑자기 아프다고 바깥 출입을 끄는 것이 공교롭게도 재판 첫날 저녁이었다. 사또의 아전 하나가 이 소문을 듣고 사또에게 전했다.
사또 박무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직접 강쇠 영감의 집을 찾아갔다. 아전 하나만 데리고 사또 행차 티를 내지 않고 그냥 동네를 거닐듯 걸어갔다. 강쇠 영감의 집은 낡은 초가였다. 사또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한참 만에 대답이 났다. 누구요? 지나가다 들렀소. 편찮으시다고 들었소. 문이 열렸다. 강쇠 영감은 분명히 아파 보이진 않았다. 얼굴빛이 나쁘지 않았고 눈은 또렷했다. 다만 사또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다. 사또가 방 안으로 들어가 앉았다. 영감, 내가 사또요. 강쇠 영감이 눈을 내리깔았다. 알고 있습니다. 이판석이 죽기 전에 뭔가 보거나 들으신 게 있어? 강쇠 영감이 입술을 꼭 다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사또는 재촉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노인이 결국 입을 열었다. 나리, 소인이 이 나이에 괜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인하고 관계가 없지 않은 사람들이요. 알겠소. 그러나 죽은 자가 억울하다면 그건 산자가 풀어줘야 하지 않겠소?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다. 이 판석이 죽기 엿새 전 밤이었습니다. 밤이 늦었는데 그 집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이 얇아서 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본처 아닌 목소리였습니다. 높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당신이 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써서 수교를 짓겠소. 그러면 위조가 되는 것이요. 그리고 잠시 후에 붓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또가 물었다. 그 뒤에는요. 이 판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 써도 소용없소. 이미 써뒀으니. 그러나 본처 마님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소인이 들은 것은 그게 다입니다. 이미 써뒀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소? 모릅니다. 소인은 그냥 들은 것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또가 일어섰다. 고맙소 영감. 빨리 나으시오. 강쇠 영감이 사또의 뒷모습을 보며 말했다. 나리, 소인이 이 말을 하면 어느 쪽이 이기는 겁니까? 사또가 돌아서지 않고 대답했다. 모르겠소. 그러나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만은 확실하오. 이틀 뒤 다시 동원 마당에 세 여자가 섰다. 사또는 강쇠 영감에게서 들은 말을 아직 꺼내지 않았다. 먼저 복순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 빈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다. 복순이 말했다. 나리, 아직도 그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순이 유씨 부인 쪽을 향해 섰다. 목소리는 낮고 떨림이 없었다. 마님, 주인 나리께서 병석에서 마지막으로 드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씨 부인이 눈썹을 찌푸렸다.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약이겠지. 무슨 약입니까? 유씨 부인이 대답하지 않았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얼굴이었다. 복순이 이번에는 옥연 쪽으로 섰다. 아씨, 주인 나리께서 돌아가시기 사흘 전 밤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옥연이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다시 고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복순이 사또를 향해 돌아섰다. 소인은 압니다. 마당이 조용해졌다. 바람도 잠시 멈춘 것 같았다. 주인 나리께서 마지막으로 드신 것은 소인이 새벽에 쏜 흰죽이었습니다. 오미를 넣지 않은 민죽이었는데 숟가락을 2번 드셨습니다. 더는 못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복순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그리고 사흘 전밤 주인 나리께서 소인을 부르셨습니다. 주무시다가 깨신 것 같았습니다. 소인이 가까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순아, 나 무섭다. 옥연이 소리를 죽여 울기 시작했다. 유씨 부인은 창백해졌다. 사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순은 말을 이었다. 소인이 물었습니다. 어디가 무서우십니까? 주인 나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는 게 무섭다. 남기는 것들이 무섭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뒤로 주인 나리는 정신이 오락가락하셨습니다. 사또가 물었다. 그 말을 왜 지금 하느냐? 복순이 대답했다. 나리 죽은 사람이 무서워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인 나리께서 남기는 것들이 무섭다고 하셨습니다. 싸우는 게 무서웠던 겁니다. 소인은 어느 문서가 진짜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누가 그 방에 있었는지는 압니다.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때 사또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더 묻겠다. 복순,
너는 주인께서 이미 써뒀다고 말씀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느냐? 복순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 유씨 부인은 숨을 멈췄다. 복순이 천천히 대답했다. 들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느냐? 주인 나리께서 소인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동원마당 전체가 숨을 죽였다. 사또가 말했다. 말해보아라. 복순이 품 안에서 작은 한지 조각을 꺼냈다. 접혀 있었다. 주인 나리께서 돌아가기 이래전에 소인에게 주셨습니다.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있다가 재판이 끝난 후에 사또에게 가져가라 하셨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나리, 지금이 가져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또가 한지 조각을 받아 펼쳤다. 거기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새 문서는 모두 내가 썼다.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 일부러 셋을 썼다. 이 쪽지를 가진 자가 내 진심을 아는 자다. 유씨 부인의 눈이 커졌다. 옥연이 입을 틀어막았다. 사또는 오래 그 쪽지를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때였다. 유씨 부인이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나리, 소인이 아뢰 것이 있습니다. 사또가 말했다. 말하시오. 유씨 부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러나 그 차분한 말에 뭔가가 오래 눌려 있다가 이제 막 올라오는 것 같았다. 소인은 강세 영감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압니다. 나리께서 영감을 찾아가셨다는 것도요. 고울이 좁습니다. 사또가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소인이 그날 밤 그렇게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쓰지 않으면 내가 직접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리, 소인이 정말 위조를 했다면 소인은 지금 이 자리에 그 문서를 들고 서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또가 눈썹을 들었다. 무슨 말씀이오? 유씨 부인이 계속했다. 소인이 그렇게 말한 것은 겁을 준 것입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직접 쓰게 하려고.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소인 앞에서 그 문서를 썼습니다. 억지로 쓴 것이 아닙니다. 소인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옥연이 소리쳤다. 거짓말! 서방님께서 제게 이미 다 아이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유씨 부인이 옥연을 향해 눈을 돌렸다. 그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지쳐 있었다. 옥연아, 옥연이 멈췄다. 유씨 부인이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네가 밉지 않다. 아이도 밉지 않다. 다만 나는 20년이 무서웠다. 내가 없어지는 것이 무서웠다. 그게 다야. 유씨 부인이 사또를 다시 향했다. 나리, 소인은 재산이 탐난 것이 아닙니다. 소인은 지워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본처라는 이름이 20년이라는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그 문서를 써준 것은 소인에게는 그냥 당신이 여기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또는 오래 유씨 부인을 바라봤다. 유씨 부인이 마저 말했다. 나리께서 어떻게 판결하시든 소인은 따르겠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알아주십시오. 소인이 그 문서에서 원한 것은 집도 전답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서지 않았다. 그냥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다. 사또 박문현은 그날 오후까지 아무 판결도 내리지 않았다. 점심도 먹지 않았다. 아전들이 눈치를 보며 물러나 있었다. 그는 방 안에 혼자 앉아 두 문서와 한지 쪽지를 나란히 펼쳤다. 이판석 13살부터 장터를 떠돌았다는 그 사내, 40에 넘게 사람을 읽으며 살아온 상인,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을 읽으려 했던 사내, 그리고 복순의 말이 떠올랐다. 남기는 것들이 무섭다. 사또는 붓을 들었다. 저녁 무렵 세 여자가 다시 동원마당에 불려왔다. 사또가 입을 열었다. 이판석이 남긴 쪽지를 보았다. 그는 세 통의 문서를 모두 직접 썼다. 어느 하나를 강제로 쓴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싸움이 무서워서 세 여자가 각자 무언가를 가지길 바라서 일부러 셋을 썼다. 유씨 부인이 눈을 감았다. 옥연이 입술을 떨었다. 그러나 쪽지는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다.
자신의 진심을 아는 자에게 맡겼다고. 그 쪽지를 가진 자가 봐 복순이다. 사또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유씨 부인에게는 기와집을 준다. 20년의 세월이 지워지지 않도록. 그것이 부인이 원했던 증거다. 유씨 부인이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옥연과 아들 이승학에게는 전답 전부와 전 약간을 준다. 핏줄을 이은 자의 앞날이 막히지 않도록. 옥연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복순에게는 포목 창고의 열쇠를 준다. 마당이 다시 조용해졌다. 유씨 부인의 눈썹이 올라갔다. 옥연이 눈을 깜박였다. 사또가 말을 이었다. 포목 창고는 이판석이 평생 가장 아꼈던 것이다. 그것을 복순에게 주는 이유는 하나다. 이 여자만이 죽은 자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고 있었으니, 그리고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믿은 사람이 이 여자였으니, 유서를 가진 자가 2사람이었으나 죽은 자 곁에 있었던 자는 1사람이었다. 재산은 문서로 나눌 수 있어도 사람의 무게는 문서로 나눌 수 없느니라. 복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한번 숙였다. 유씨 부인이 물었다.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다. 나리, 그것이 법입니까? 사또가 대답했다. 법이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있어. 나는 오늘 법관이 아니라 사람으로 앉았소이다. 유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다. 돌아서 걸어갔다. 옥연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복수는 마당에 혼자 남아 창고 열쇠를 2손으로 받아들었다. 그것은 철로 만든 낡은 열쇠였다. 무겁지 않았다. 그러나 복순의 손은 잠시 떨렸다. 사또는 동원 안으로 들어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복순이 아직 마당에 서 있었다. 울고 있었다. 사또는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그 눈물이 기쁨인지 슬픔인지 물어보지 않았다. 어떤 눈물은 물어보는 것이 신뢰였다. 그 뒤 복수는 창고를 팔지 않았다. 그녀는 28해 동안 이판석의 포목 장사를 곁에서 보아왔다. 어느 배가 잘 팔리는지, 언제 장이 서는지, 상인들이 어떻게 흥정하는지 눈으로 다 익혔다. 다만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뿐이었다. 처음 한 해는 혼자 버텼다. 틀리기도 했고 속기도 했다. 어느 장사꾼은 여자 혼자 운영하는 창고라고 얕잡아 봤다. 복수는 그런 사람에게는 2번 다시 배를 팔지 않았다. 2번째 해부터는 달랐다. 5년이 지났을 때 복순의 포목전은 고을에서 가장 큰 가게가 되어 있었다. 유씨 부인은 기와집에서 조용히 살았다. 변변한 말동무 하나 없이 살았다. 누군가 복순의 소문을 전하면 들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어느 해 겨울 복순의 창고 앞을 지나다가 멈춰선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얼마나 서 있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옥연은 아들 이승학을 서당에 보냈다. 이승학은 총명했다. 훗날 그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 사또 박문현은 그 판결 이후로도 이따금 복순의 말을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무서워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 사람이 진짜 무엇을 원했는지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말이 재판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삶 전체에 관한 것인지 끝내 알지 못했다. 그리고 이 판석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다. 그 사내가 일부러 세통을 쓴 것이 현명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몇 년 뒤 임기를 마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떠나는 날 아침 복순이 창고 앞에 서서 배웅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사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지나쳤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